여러분,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솔솔사연방입니다. 오늘은 4천억 재산을 가진 회장이 단 5평 독방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5년 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7층 고층 빌딩 최상층에는 태성건설그룹 회장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이태석은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4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태석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냉철함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비서 한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38세의 수진은 태석의 곁에서 10년을 함께한 유능한 비서였습니다. 오늘 일정 브리핑해주게. 오전 9시 임원회의, 11시 언론 인터뷰, 오후 2시에는 요양병원 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언론 노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때로는 해고하는 일. 모든 것이 숫자로 계산되는 세계였습니다. 수진 씨, 이번 기부 행사 예산은 얼마로 잡았나? 3억 원입니다. 언론 효과를 고려하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진행하게. 태석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13년 전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고. 젊은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태석은 이제 막 중견 건설사 대표로 올라선 참이었습니다.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유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리기로 말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진의 목소리에 태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하네. 잠시 딴 생각을 했어. 얼굴이 안 좋으신데 오늘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특히 오늘 기부 행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해. 태석에게 기부 행사는 단순한 홍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속죄였습니다. 돈으로 묻어버린 죄책감을 돈으로 씻어내려는 모순된 시도였지만 달리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태석는 점심도 거른 채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양병원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북적이는 사람들. 하지만 태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13년 전의 그날만이 선명했습니다. 포항 제철소. 26살의 젊은 용접공이었던 태석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윤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제철소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23세 여성이었습니다. 예쁘지도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석은 명희와 결혼했고 아들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야망은 가족보다 컸습니다. 그는 용접공에서 현장 반장으로 다시 작은 하청업체 대표로 올라섰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자 명희와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주말에는 아이랑 시간 좀 보내요. 지금은 일할 때야. 나중에 크게 벌면 그때 놀아주면 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난이 뭔지 알아? 난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결국 명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돈만 보고 살아요. 저와 도연이는 당신 눈에 안 보이나 봐요. 태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도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명희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도연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 후로 태석은 어머니 박선옥과 함께 도연을 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키웠고 태석은 돈만 보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도연은 20살의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이 과장의 말에 태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병원 앞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석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기부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인터뷰를 마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선 태석.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복도.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모시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 보행기를 짚고 천천히 걷는 분들. 태석은 그들을 지나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여성 한 명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태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 그 이름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명희. 13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태석을 보는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태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장애가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석의 손에 들고 있던 기부금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3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훨씬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진이 황급히 달려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태석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명희의 휠체어를 밀어 행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뒷모습만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음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수진의 질문에 태석은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었어.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선 태석은 단상에 올랐지만 준비해온 멘트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객석 한편에 앉아있는 명희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태성건설그룹은 말이 끊겼습니다. 태석은 원고를 내려다보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병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태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기부금 전달은 저희 비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태석은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그는 벽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명희, 대체 무슨 일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태석은 복도 끝에서 기다렸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명희도 간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저기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간호사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저는 태성건설그룹 회장입니다. 아까 실례가 많았습니다. 혹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보호자분이 아니신데 개인정보를. 저는 단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장에게 확인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석과 명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말 저를 아세요? 명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건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년 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 후로 많은 게 사라졌어요. 3년 전. 네. 사고 전 기억은 거의 없고 가끔 단편적인 장면들만 떠올라요. 어린 남자아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 하지만 누군지는 몰라요. 태석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도연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간호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의 환자분은 3년 전 산업 현장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기억 장애가 남았습니다. 산업 현장 교통사고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건설 현장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고로 작업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명희 씨도 크게 다치셨죠. 순간 태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3년 전이 아니라 3년 전. 그렇다면 혹시 그 사고가 어느 현장에서, 정확한 곳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어딘가였다고 들었습니다. 태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3년 전 우리 회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기록 당장 찾아보게. 회장님 빨리. 10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석은 복도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3년 전 5월 성남시 분당구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하고 근처 식당 종업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네, 윤명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작업자는 윤동철, 37세였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윤동철, 명희의 남동생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고는 당시 합의로 처리되었고, 합의금은 얼마였나? 5천만 원입니다. 유족에게 지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석은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섰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명희의 동생이 자신의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는 그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태석은 다시 명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희 씨. 네. 3년 전 사고.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 제 동생이요. 동철이라고. 그날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가슴이 아파요. 동생 생각만 하면. 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떠나려는데 명희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 동생을 아셨나요? 태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온 태석은 차에 오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3년 전 그 사고 관련 서류 모두 찾아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회장님 당장. 회사로 돌아온 태석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 보고서, 합의서, 지급내역.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하단에는 낯익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박선옥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석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십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3년 전 윤동철 씨 사고. 어머니가 처리하셨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 단지. 태석의 어머니 박선옥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68세의 선옥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석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왔구나. 앉아라. 선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 3년 전 사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앉으라니까. 태석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 독일 프로젝트 계약 건으로 정신없을 때였지. 그래서 내가 처리했다. 처리했다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그냥 처리했다고요? 목소리 낮춰라. 내가 지금 뭘 원하는 거냐? 선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명희 동생입니다. 제 전처 동생이에요. 알고 있어. 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 했지. 윤명희가 너한테 연락하기 전에 말이야. 어머니. 태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태석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로였습니다. 13년 전 내가 명희와 이혼할 때 난 안도했어.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거든.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내 발목만 잡을 사람이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듣기 싫으면 나가. 하지만 진실은 들어야 하지 않겠니? 선옥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혼 후에도 명희는 가끔 연락을 했어. 너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 도연히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곤 했지. 난 그때마다 돈을 줬어. 입 다물라고. 뭐라고요? 놀라운 일도 아니잖니. 너도 13년 전에 똑같이 했어. 사고 유족한테 돈 쥐어주고 입 막았잖아.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 전 그 사고가 터졌을 때 난 바로 알았어. 죽은 사람이 명희 동생이고 다친 사람이 명희라는 걸. 그래서 더 빨리 움직였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만약 그 사건이 제대로 조사됐다면 어떻게 됐겠니? 우리 회사 안전관리부실 하청업체 관리 소홀, 과거 은폐 사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거야. 선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행히 명희는 기억을 잃었어. 동생이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정황은 기억 못해. 그래서 합의가 쉬웠지. 5천만 원. 그것도 과하다 싶었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렇게 했어. 어머니는 지금.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괴물이냐고 물으려는 거지. 그래, 난 괴물이야. 하지만 이 괴물이 널 여기까지 올려놨어. 포항제철소 용접공이었던 내가 4천억 그룹 회장이 된 건 누구 덕분이냐? 그렇다고 사람 목숨? 13년 전엔 너도 똑같이 했잖아.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냐? 태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자신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명의를 받습니다. 뭐? 선옥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요양병원 기부 행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저를 몰라보더군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잖니. 모르는 게 약이야. 그 여자도 너도. 어머니,
태석아. 선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넌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니? 그 여자한테 진실을 말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게 회사가 무너져. 내가 쌓아온 모든 게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도연이는 내 아들은 범죄자 아들이 되는 거야. 태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13년 전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약해서 그래. 강한 사람은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 전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태석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병원에 갑니다. 명희를 다시 만나러요. 태석아, 돌아와. 하지만 태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죠? 제가 박선옥입니다. 당장 만나야겠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 태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석은 안내 데스크에서 명희의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3층 5호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급한 일입니다. 잠깐만이라도. 태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석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다가 태석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명희 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일 오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명희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태석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명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3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명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13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때 명희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했지만 아들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못났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면서도 우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손을 꼭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복도에서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선옥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선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회장님이 병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 사모님, 회장님이 우시고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일단 지켜봐. 그리고 내일 내 사무실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수지는 전화를 끊고 복도 구석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태석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내일부터 3년 전 사고 재조사를 시작하게. 회장님 그러시면.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이제는.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 박선옥이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 아들이 미친 짓을 하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선옥은 태석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재조사하겠다는 그 사건 관련 서류야. 보험 처리 내역, 합의서, 그리고 당시 경찰 조사 기록.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태석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겠지?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사고는 하청업체 과실이고 우리는 정당한 보상을 했어. 재조사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하지만 어머니, 진실은. 진실? 선옥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뭔데? 내가 13년 전에 저지른 일. 그건 시효도 지났어. 그리고 3년 전 일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청업체 기사가 음주운전을 했고 그게 사고 원인이었어. 태석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차량 기사의 음주운전이 직접적 원인. 하지만 왜 그 기사는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왜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무리하게 운전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알아야 합니다. 태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기사는 우리 현장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사흘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공기 단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증거 있어? 선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당시 그 기사는 술도 마셨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음주운전이 맞아. 그게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야. 태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에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석아. 선옥이 아들 곁에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고백한다고 해서 명희가 행복해질까? 동생이 살아 돌아올까?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줄 뿐이야. 하지만 그 여자는 기억을 잃었어. 그게 차라리 축복이야. 진실을 알면 평생 괴로워할 텐데 모르고 사는 게 나아. 태석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짓 속에서 사는 게 진실보다 낫다고요? 때로는 그래. 그럼 저는요? 저는 언제까지 이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선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해. 이 정도 죄책감도 못 이기면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어. 전 경영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태석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명희의 전남편이고 도연이의 아버지입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연이. 선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는 이 일을 알고 있니?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 영원히 모르게 해야지.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연 씨가 지금 로비에 와 계십니다. 태석과 선옥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도연이가 왜?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태석은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20살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도연은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도연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학교는?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뭔데? 윤명이라는 사람 아세요? 태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역시 아시는군요. 도연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도연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그건 제 엄마죠? 제가 7살 때 떠난 엄마.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찾았어요. 오래된 상자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확인서였습니다. 13년 전에 이혼하셨더군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도연아, 그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아봤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것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것도,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다는 것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회사 서류를 뒤졌어요. 할머니 방에서 찾은 합의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요양병원이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엄마를 봤어요. 태석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어요. 면회 신청을 했더니 보호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죠. 그래서 멀리서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엄마를. 도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도연아, 13년 동안 저는 엄마 산소에 절을 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가짜 산소에. 그런데 엄마는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도연이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3년 전 사고. 그것도 아버지 회사 현장에서 일어난 거죠? 돌아가신 분이 엄마 동생이고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입니까? 아버지는 엄마한테서 저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동생도 기억도 빼앗았어요. 도연아,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진정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20해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도연아, 이제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석은 황급히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 약속해주세요.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데려가마.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선옥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아. 할머니. 도연이 할머니를 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할머니도 공범이시죠? 아니, 오히려 할머니가 주범이실 수도 있겠네요. 도연아, 내가 지금 무슨... 알아요. 다 알아요. 할머니가 합의서에 서명하셨다는 것도, 엄마를 쫓아낸 것도. 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아, 그건 오해야. 할머니는 오해가 아니에요. 할머니 방에서 찾은 일기장에 다 적혀 있었어요. 엄마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어떻게 저를 빼앗았는지. 선옥은 비틀거렸습니다. 태석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한테 진정하라고요?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재산도 이 회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만 돌려주세요. 제 엄마를. 도연은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석이 따라가려 했지만 선옥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지금은 내가 가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어. 내가 실수했어. 선옥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전 사고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고. 태석과 선옥이 동시에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보? 누가? 익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태석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석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언론사에서 보내온 질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성남 현장 사고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시 공기 단축 압박이 사고 원인이라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습니까? 모든 질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법무팀 회의 소집하게. 그리고 위기관리팀도. 네, 회장님. 그런데 뭔가 도연 씨가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태석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언제? 30분 전입니다. 제가 막으려 했지만 당장 가봐야겠어. 태석은 재킷을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연이라는 청년이 명희 씨 병실에 들어가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며. 지금 갑니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태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이 명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명희가 아들을 알아볼까? 아니, 기억을 잃었다고 했으니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3층 복도는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이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경비원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비켜요. 제 엄마예요. 진정하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아버지. 도연이 태석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제발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보호자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허락하면 되잖아요. 태석은 병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께서 허락하시면 면회는 가능합니다만. 들어가라. 아버지.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오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회 만에 만나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죠.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석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창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은 더 컸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훨씬 수척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이도현? 명희가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이름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저는 봉사활동으로 이 병원에 왔습니다. 대학생이거든요. 명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학생이구나. 착한 청년이네요.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 지금도 있겠죠. 기억이 안 나서.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이요? 네. 꿈에서 봤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제 손을 잡고 웃는 꿈. 분명 제 아들일 거예요. 이름은 기억나세요? 아니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억날 거라고 믿어요. 명희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들한테 줄 거예요. 언젠가 만나면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목도리요. 겨울이 오기 전에 완성하려고요. 제 아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껴져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이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렸던 것을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은 아니지만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명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도연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상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해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어딘가 익숙해요. 옛날에 이 손을 잡고 걸었던 것 같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엄마 아들. 명희는 도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저예요, 엄마. 7살 때 헤어진 아들. 20살 된 엄마 아들이에요. 명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은 어린아이예요. 당신은 엄마 13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됐어요. 명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기억이 안 나요. 명희가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이 황급히 달려가 명희를 부축했습니다. 명희 씨, 진정하세요. 명희는 태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아는 사람인가요?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제 아들이 이렇게 컸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엄마. 도연이 다가가려 하자 명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혼란스러워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괜찮습니다. 잠깐 놀라서. 명희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로 갔습니다. 두 분 나가주세요. 저는 쉬고 싶어요. 엄마, 제발요. 혼자 있고 싶어요.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저를 몰라봐요. 제 엄마가. 태석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 때문에. 엄마가. 도연은 아버지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태석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날 밤 한 언론사에서 특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태성건설 3년 전 은폐 의혹. 피해자는 회장 전처 가족.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전처 동생을 죽이고 합의금으로 입막음. 이런 회사 불매운동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의 휴대폰에는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론사, 주주들, 협력업체, 심지어 정부 부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앞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태석이 출근하자 마이크와 카메라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피해자가 전처 동생이라는 게 맞습니까? 합의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습니까? 태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계약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공식 입장문을 준비하게. 그리고 회장님, 수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네. 준비하지.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선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다들 나가봐. 선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겠니?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선옥은 아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서가 이제 선택해야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를 살리려면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해. 태석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저입니까? 아니야. 선옥이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야. 태석은 어머니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임서였습니다. 박선옥 명의로 작성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가 다 했어. 3년 전 사고 은폐도 합의금 처리도 모든 게 내 짓이었어. 너는 몰랐다고 하면 돼. 어머니. 태석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제가 책임져야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가면 회사는 어떻게 되니? 도연이는? 하지만 어머니까지. 나는 이미 늙었어. 얼마 남지도 않았고. 하지만 너는 달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선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서가 엄마 말 들어라. 이번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도연 씨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태석과 선옥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지금 어디서? 회사 로비입니다. 이미 기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태석은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도연은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태석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도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리 가세요.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저는 이태석 회장의 아들 이도연입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3년 전 성남 현장 사고에 대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석은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 사고로 돌아가신 윤동철 씨는 저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다치신 윤명희 씨는 제 어머니십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믿으며 13년을 살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3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다는 것을,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공기 단축 압박, 안전관리 부실, 그리고 사고 후 은폐 시도까지. 도연아, 그만해. 태석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으시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도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석 앞에 선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거짓 속에서 살 건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할 건지. 도연은 그대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의 기자회견은 모든 뉴스의 톱으로 나갔습니다.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고발하다니. 이건 진짜 심각한 사건이다. 회장 구속해야 한다. 태석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도연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태석 회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앵커의 멘트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명희 씨가.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시고 나서부터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태석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희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명희가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제 아들 맞죠? 네, 어제 오셨던 그 청년입니다. 이상해요.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은 안 나고 천천히 기억나실 거예요. 태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명희가 태석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 네, 당신, 이태석이죠? 태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희가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뉴스를 봤어요. 당신 아들. 아니, 우리 아들이 기자회견하는 걸.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연이를 낳았던 날, 처음 안았던 순간, 첫돌 때 웃던 모습. 명희. 그리고 이혼하던 날도요. 당신이 차갑게 말했죠.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도연이는 내가 키운다고.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제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죠.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제 동생은 어떻고요? 동철이는? 그것도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 내 동생이 당신 회사 현장에서 죽었는데 미안이라고요?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명희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을 태석에게 던졌습니다. 물컵이 태석의 이마에 맞았고 피가 흘렀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태석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나가라고요. 저는 속죄하고 싶습니다. 속죄? 명희가 비웃었습니다. 돈으로요? 또 합의금 주면서요? 아닙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태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희 씨,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도연이를, 우리 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곧 구속될 겁니다. 어머니도 책임을 지게 될 거고요. 도연이가 혼자 남게 됩니다. 명희는 태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쩌라고요? 도연이한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13년 동안 제가 빼앗은 시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발. 태석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다음 날 태석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회사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태석 회장,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태석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13년 전 사고 은폐부터 3년 전 사건까지 모두 제 책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특히 윤명혜 씨와 고 윤동철 씨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수갑을 찬 채 조사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명희는 20살이 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3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죠? 그래, 엄마야. 우리 도연이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도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명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야.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와 도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구치소 접견실. 태석은 수감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4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해 보이던 그의 모습은 한 달 만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반대편에 도연이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태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예.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는요? 나야.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이게 마땅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편지예요. 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읽어보세요. 교도관이 편지를 태석에게 전달했습니다.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태석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구나. 의사 말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가난하게 살았던 과거가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돈과 권력에 집착했지. 하지만 그게 결국 우리 가족을 망쳤구나. 도연이도 잃고, 명희도 잃고, 이제 너까지. 편지를 읽던 태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석아, 엄마는 이제 곧 떠날 거야.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제발 다시 시작해라. 감옥에서 나오면 명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도연이랑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봐.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엄마가 못한 걸 내가 해다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 말이야. 태석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췌장암 말기래요. 뭐? 태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말리셨어요.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도연아, 제발 어머니 좀 뵐 수 있게 해줘. 마지막이라도. 이미 신청했어요. 내일 병원으로 호송된대요. 다음 날 태석은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도연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고생 많았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태석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옳았어. 고맙네. 진실을 밝혀줘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는 박선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석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석아. 왔구나.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아프신데.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이게 엄마 벌이야. 마땅히 받아야 할. 어머니. 태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석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욕심을 심어줬어. 가난이 부끄러운 거라고,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옥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제 알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 명희도 도연이도 다 엄마가 놓쳤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태석아, 약속해줘. 나중에 나가면 명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도연이랑 잘 지내. 약속합니다. 그리고 도연아.
선옥이 손짓으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 도연아. 내 엄마를 너한테서 빼앗아서, 거짓말로 너를 속여서.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내 엄마 잘 모셔라. 그리고 아빠도 용서해줘. 모든 게 할머니 욕심 때문이었어.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 모니터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지만 선옥의 손에서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석아, 잘 살아. 제발. 그것이 박선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태석이 울부짖었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하지만 선옥은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장례식장. 태석은 수갑을 찬 채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 몇 명과 오래된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명희가 도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태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 씨. 명희는 영정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태석 앞에 섰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찾아뵙지 못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명희는 태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태석 씨. 네.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제 동생을 잃은 것도 13년을 아들과 떨어져 산 것도.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명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천천히.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나중에 출소하시면 도연이한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약속합니다. 명희는 도연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석은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은 태석은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못 이룬 것들, 제가 이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영정 속 선옥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평생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석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명희와 도현 그리고 윤동철의 유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태석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13년 전 사고 은폐, 3년 전 사건의 책임 회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한 죄.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포항 제철소 용접공에서 시작해 건설그룹 회장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가족 양심 그리고 인간성.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숫자로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진심 어린 사과도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태석은 명희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태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태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유족들과의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하였다. 판결이 끝난 후 태석은 법정을 나가며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이른 봄, 서울구치소 정문이 열리고 태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52살이 된 그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5년 전보다 맑았습니다. 문 앞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도연은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나를 마중 나와줬구나. 당연하죠. 엄마도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 오겠다고 했어요. 명희는, 엄마는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셨고 기억도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차를 타고 가는 길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로 갈까요?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구나. 청담동 집은 처분했어요. 아버지 빚 갚는 데 썼고요. 지금은 엄마랑 제가 성북동에 작은 집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요. 차는 성북동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2층 집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집 앞에는 명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본 명희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휠체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명희 씨. 아니, 명희야. 태석은 명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식사 준비해뒀어요. 명희는 담담하게 말하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태석이 옛날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밥상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습니다. 구치소 음식이 안 맞으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태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명희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식사 후 도연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학교 가봐야 해요. 오늘 발표 있거든요. 학교? 넌 졸업한 거 아니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학 전공이요. 그래. 훌륭하구나. 도연이 나간 후 태석과 명희만 남았습니다. 명희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태석 씨. 응. 저는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제 동생 생각하면, 잃어버린 13년 생각하면. 당연해. 나도 나 자신한테 화가 나. 하지만 명희가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것인가. 명희야. 저는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거예요. 알아. 충분해. 그리고 이태석 씨. 응? 이제부터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도현이한테. 약속하마. 며칠 후 태석은 작은 목공소에 취직했습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일하던 시절 배운 용접 기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석 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 사장님. 40년 만에 다시 현장 노동자가 된 태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명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고생하셨어요. 씻고 오세요. 저녁 식사 후 도연이 거실로 태석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연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홈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윤동철 기념재단입니다. 이게 외삼촌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태석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 엄마랑 같이요. 아버지 회사 청산하면서 나온 돈 일부로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아버지도 나중에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뭐가 위험한지도 아시잖아요. 태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너 같은 아들을 둬서. 1년이 흘렀습니다. 태석은 매일 새벽 목공소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명희는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도연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재단의 상근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윤동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동철아, 형부야. 늦었지만 왔어. 태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가야 했는지.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명희도 오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오빠, 동생 잘 지내고 있어. 도연이도 훌륭하게 자랐고. 오빠 몫까지 열심히 살게. 도연은 외삼촌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외삼촌, 저 때문에 이렇게 됐죠.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도연아. 명희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외삼촌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게 외삼촌을 위한 거야. 묘소를 내려오는 길 태석이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나한테 아직도 화가 나니?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태석 씨가 지금처럼 살면. 명희가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년 후 윤동철 기념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교육, 피해자, 가족 지원, 법률 상담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태석은 현장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4천억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경시하고 이익만 추구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육이 끝난 후 한 젊은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젊은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아니야. 내가 배우는 거지. 너희들한테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석은 거실에서 명희와 도연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교육은 어땠어요? 좋았어. 아이들이 열심히 들어주더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명희가 말했습니다. 이태석 씨. 응. 감사해요. 뭐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진심으로. 태석은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만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나한테 기회를 줘서. 도연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 같아요. 가족이지, 도연아. 명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어진 가족이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집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켜보고 계시죠?
저 이제 진짜 행복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여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10년 전 4천억 건설그룹 회장이었던 이태석. 지금은 작은 목공소 노동자이자 안전교육 강사이자 한 여자의 동반자이자 한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은 더 컸습니다. 진짜 가족, 진심 어린 용서를 향한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 이태석 씨, 밥 식기 전에 드세요. 지금 가요. 태석은 미소 지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때론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솔솔사연방, 여기서 인사드립니다.